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사평론가 예.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전무위원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새부턴가 예. 이제 앞에 K자가 붙으면 수출 산업으로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방산도 이제 K방산. 그러니까 그 K방산이란 이름이 등장한 게 2022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나라가 뭐 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출했지만 네. 폴란드 경우는 정말 이 로또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기대하지 않았는데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22년도 초반만 해도 국내 방산업계가 그렇게 상황이 다 안 좋았어요. 좀 기로에 서 있었을 때였어요, 사실. 기로에 서기까지요? 예. 그 이제 내수 시장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예.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수출 뭔가 이제 이게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수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22년도에 이 러우 전쟁이 터졌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제 당시 이제 업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과연 저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수출을 그때까지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들어가는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들이 있었는데 폴란드가 이제 대규모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투자 많이 하시니까 네네. 주식 시장에서도 방산주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3배 이상씩은 다 뛰었으니까. 물론 이제 몇몇 업체들은 사실 뭐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데는 3배 이상은 다 뛰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다라고 그쵸. 할 정도로 커지고 있죠. 사실 그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옛날에는 거의 한 202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2010년대까지만 네. 해도 방산주라고 하면 네. 대표적인 테마주였어요. 맞아요. 북한에서 뭐 할 때마다 튀어오르고 뭐 빅텍 스펙고 가장 네. 대표적이었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엄연한 K방산 네. 수출 기업이 됐고 좀 그 중에서도 업권별로 좀 나눠볼게요. 네. 가장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게 이제 조선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 벌써 한국의 조선업을 몇 차례 언급을 했고 예. 약간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대도 좋을까요? 제가 이제 조선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네. 기본적으로 상선, 뭐 상선에는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고부가치 선박도 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해양 플랜트, 그 다음이 보통 이제 조선업에서는 특수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수선 그렇죠. 예, 군함. 근데 지금 상선은 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호황이고, 원체 잘하니까. 예, 플랜트도 괜찮은 상황이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특수선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11월에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갔다 왔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해군 MRO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전투함은 아닙니다. 이제 군수 지원함이라고 해서 전투를 지원하는 함정을 이제 MRO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향후 미해군에서 이런 비전투함에 대한 MRO는 아마 지금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올해 아마 이제 미 7함대가 이제 일본에 있는데 네. 7함대에서 사용하는 그 이지스 구축함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바다의 방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존하는 구축함 가운데서는 그래도 성능이 최고 사양인 그런 구축함인데 미 7함대에서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이 MRO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이지스 구축함 MRO 할 수 있는 나라가 2나라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술력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해군이 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이버크급이라 그러는데 네. 일본하고 한국이 우리 지금 해군이 쓰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이 알레이버크급을 갖다가 음. 다 이제 한국화한 그런 함정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기반을 뒀다 보니까 MR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지스 레이더 전투 체계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비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새 척이 나올 걸로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일전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올해. 한일전이라고 하니까 축구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미국 해군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중국 해군 대비 군함의 척수가 모자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해군은 거의 350여 척 정도 되는데 지금 미 해군은 뭐 200여 척밖에 안 돼요. 근데 해군은 좀 다른 군과 달리 함정 운용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삼직제를 운용을 해요. 삼직제. 네, 그러니까 배 세 척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한 척은 작전에 투입을 하고 한 척은 대기를 하고 나머지 한 척은 유지보수하러 들어가요. 아하. 그럼 실제 가동되는 척수는 3분의 1이네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고려를 해보면 미 해군이 한 200여 척 되면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바다에 있는 거는 한 80척. 네, 7, 80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중국 해군은 한 350여 척 돼요. 네. 그러면 3분의 1로 계산해 보면 한 100척 이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작전을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이 MRO 사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척수가 모자라면 가동률이라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유지 보수 정비 빨리빨리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지 보수 정비를 잘할 수 있는 나라도 사실은 인도 태평양 기술력. 지역에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그렇고 동맹국도 너무나 당연하고 뭐 당연히 이걸 네. 뭐 중국한테 맡길 거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본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일전이 펼쳐진다. 근데 예. 그 미국 7함대 이지스 구축함이 일본에 대부분 다 일본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함대는 일본 그 도쿄 옆에 보시면 요코스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기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주로 있던 거니까 일본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따낼 수 있다면 뭐 근데 평가 지금 우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지금 이제 이 특수선 쪽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특수선 사업을 하는 조선소가 한 4군데 돼요. 네.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SK 플랜트라고 전에 이제 삼강조선이라 그랬는데 네. 인수합병에서 이제 SK 플랜트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HJ중공업, 예. 과거 한진중공업.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수 시장 규모 대비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대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M&A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 한 2개 업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일본 이 특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군 소요, 그러니까 해상자위대 그 군함 소요가 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캐파가 좀 꽉 차 있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조선소를 가보면 상선 발주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크가 거의 풀입니다. 그렇죠. 뭐 최소한 3년 지을감 차 있네, 뭐 몇 년 지을감 차 있네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도 가서 들어보니까 4개월에 한 척씩 다 이제 건조해서 밀어낸다고 하는데, 예.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특수선 사업부들이 이 도크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물량이 지금 사실 많지가 않아서 약간 개점 휴업인 상태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MRO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크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가성비도 또 뛰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좀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제 본 게임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좀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비슷하다 쳐도 가격이라든지 도크의 여력이라든지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사실 이것도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예. 미국이 그거를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리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특수선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저가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 진출이라든가 예. 해외 시장 진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는. 왜냐면 내수가 시장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지금 군병력도 계속 줄어들죠. 네. 그럼 해군도 마찬가지. 군병력이 줄어들면 운용할 수 있는 배도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려면은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 시장 특히 이제 군함 건조 같은 경우에는 산업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지화를 많이 요구를 해요. 어느 나라나. 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 그런 특수선 사업하는 조선소들 보면 심지어 호주 같은 데도
스페인의 나반티아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네. 현지의 조선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금 미국 해군의 호위함 사업도 이탈리아의 핑칸티아라는 조선소가 하는데 네.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탈리아 업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선진국 해군 시장은 장점이 뭐냐면 배만 잘 만들어줘. 네. 예산은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획득 체계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일단 좀 싸게. 싸고 그다음에 좋은 성능은 다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선진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요구도에 맞고 배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으면 심지어 지금 미국 해군 호위함 사업은 호위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척당 건조 비용이 한 1조 7천억 했는데 그게 한 1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2조 몇 천억이 돼버렸어요. 근데도 다 돈을 줘요 지금. 그러니까 마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마진이 훨씬 더 좋죠.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제 존스법은 미국 연안 돌아다니는 뭐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건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도 기왕이면 고용 측면이나 GDP 측면이나 대한민국 뭐 인근으로 좀 가져와서 여기서 고치고 여기서 신조도 하고 그러면 최고인데. 네. 근데 그거는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을까요? 그럼 그건 거의 대부분 그냥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상황이 지금 좀 변하고 있어요.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미 해군의 이 전투함 숫자를 355척을 갖춰야 된다. 지금보다 한 7, 80척 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존스법 문제도 있고 네네네. 또 한 가지로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이 군함 사업을 크게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마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수상 전투함, 이제 구축함 이상 되는 배들 네. 만드는 데가 하나가 있고 네. 또 노스롭 그루만 산하에도 또 조선소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다 이제 거의 세계 다손가락에 드는 방위산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용접불량 사태가 생겼었어요. 미 해군에 납품하는 군함에 용접불량 사태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미국 업체가 만든 건데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이 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첫 번째로 공급망 붕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코로나 기간에 일을 못하면서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우리도 사실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네네네. 우리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업을 계속 했죠. 네. 유지를 했잖아요, 다. 근데 미국은 그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된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용접 불량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지금 목표는 같아요. 355척을 만들어야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이거 촬영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70여 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네. 78개 되는. 저희가 취임식 당일인 1월 네. 21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미 의회도 과반이 지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스법을 깰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나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지난해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 10조짜리 사업이 나와서 네. 화제가 됐었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함정 원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중국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핵심은 군함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극복하려면 해외에서 해야 된다. 모든 양을 다 해외에서 할 수 없지만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많으면 절반 적게는 3분의 1 정도는 해외에서 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분산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만들고 네. 한국에서도 만들고 네. 뭐 일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나눠서. 네. 근데 아마 그런 이제 행정 명령이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 특수선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의 수준, 네. 성능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해봤느냐, 할 수 있느냐 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축함계의 최상위 단계도 해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거의 뭐 항공모함 빼곤 다 만든다 이 정도.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이제 순수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든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도 캐나다나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개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LNG 운반선도 그렇고 예. 설계가 가장 또 중요한데 우리는 뭐 그런 쪽 좀 특허가 없어 뭐 프랑스에 뭐 라이선스비를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군함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주는 설계도를 가져와서 만들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고 그렇죠. 못할 거 없고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지금 미 해군이 호위함 사업, 이제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조선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서. 네. 근데 지금 미국 조선 산업이 엉망이잖아요. 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업체가 만드는 것도요? 네, 지금 배가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전보다. 발주는 계속 해요. 근데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발주는 계속 나오고. 네, 발주는 계속 하고 있어요. 2번함, 3번함이 발주는 하고 있는데 1번함이 26년도인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배가 아직도 건조 중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지금 잠정적으로 도입하려는 척수가 20척입니다. 근데 아직도 배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걸 다 이탈리아 업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 이탈리아 업체가 조선소를 더 사고 있어요 지금 막 물량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하나오션이 지금 필리 조선소 미국 내 인수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호위함 사업을 목적으로 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MRO부터 네. 작은 것부터 네. 그러면 더 확장할 여지가 많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 군함 건조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이거 빨리 조치를 못하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그 세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필리조 선수 말고 또 다른 거 이제 인수하려다가 뭐 오스탈, 이게 좀, 예, 오스탈도 잘 안 된 것도 예. 있긴 한데 그 미국에서 뭐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현지에 있는 조선수 인수 시도는 그럼 계속 될 거라고. 만약에 이제 미국 해군의 호위함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 인수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그룹도 좀 얘기 나오다가 네. 뭐 말다가 뭐 그러니까 좀 계속 이제 이러던데. 현대중공업은 사실 좀 지금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될 시기가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는 물론 이제 전기차 이런 인센티브는 죽이고 있지만 네네네. 인센티브 줄 수도 있죠. 조선업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군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도. 그리고 우리가 좀 유의있게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첨단 산업도 중요시 여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가 아니잖아요. 다 블루 칼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흥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이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K조선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운때가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은 줄여도 네. 조선업에는 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군함 관련된 저는 보조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만약에 미중 간에 충돌이 생기면 발생하는 건 바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바다에서 누가 우세를 점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해군 MRO도 동맹국에 이렇게 나오고 그런 배경이 깔려 있죠. 이 미중 갈등이라는 근본적인 배경이 깔려 있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해외에다 군함을 수출했던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좀 괜찮나요? 우리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70년대 한 중후반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이제 고속함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동남아 국가에 많이 수출을 했고, 그건 좀 비교적 작은 배들. 네, 수상 전투함들 좀 작은 것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수 지원함 같은 것도 수출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쌓아왔어요. 작은 배부터 또 네. 지원함 요 정도. 네, 전투함 위주로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잠수함 수출도 인도네시아에 한 바 있고, 국산 잠수함 수출 한 바도 있고, 지금은 그것보다 이제 더 큰 3,000톤급 잠수함도 캐나다, 폴란드에 지금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잠수함도 어떻게 보면 우리 K군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많이 필요로 해요. 네네네네.
근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음. 특히 이제 재래식 잠수함, 원작 잠수함은 별개 얘기고 네. 디젤 추진 체계와 이 축전지하고 이렇게 물려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3,000톤급 잠수함 만든 나라가 그러니까 서방 세계 기준으로 보면 네. 일본, 스페인, 우리나라, 뭐 프랑스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국 내 소요가 너무 많아서 수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좀 경쟁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 3,000톤급 잠수함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 경쟁 국가에서 험담을 많이 한대요. 아, 그 말인즉슨 우리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폴란드, 캐나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잠수함 수주 사업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폴란드는 아마 올해 결정을 할 것 같고 25년도. 예, 캐나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폴란드는 우리가 뭐 경공격기를 비롯해서 예, 다양한 무기를 수출을 했는데 거의 그러면 이제 폴란드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그럴 수도 우리 있죠. 업체가 할 수도 있는 예. 그게 어떤 물론 뭐 패키지로 계획을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점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또 기존에 판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폴란드가 요구하는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주니까. 예, 그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무기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는데 뭐 기술 이전도 해줘, 그다음에 절충 현지 교육도 생산. 해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납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 3,000톤급 잠수함들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고객이 요구하는 시기에 전달할 수 있는 조선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해외 조선소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강점이죠. 뭐 폴란드는 경공격기가 됐든 네. 전차가 됐든 네. K 제조의 맛을 한번 봤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의 군사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폴란드 봐라. 계약한 것과 그 약속한 날짜에 제때 다 지금 K2 전차, K9 자주포 뭐 이런 거 인도하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지금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 K9 자주포가 떨어져고 이제 독일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RCH1호라고. 네.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게 못 받아요? 저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다 걱정을 해요. 독일한테서.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일단 전쟁이 안 일어날 걸로 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다 규모가 줄어들고 국방비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방위산업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생산이 좀 엉망이 된 부분이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 2020년 초중반, 그러니까 초반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네. ESG가 강화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방위산업들이 다 철퇴를 맞았거든요. 투자를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방사업체들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K방산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은 역할을 했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노르웨이도 전차 사업 진행을 하다가 예, 한국산 안 사고 예. 독일산 사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끼리 뭐가 있네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그거는 잘 받고 있나 모르겠네. 아직 시간이 도래를 안 했나.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독일하고 뭐 나토 회원국이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이제 레오파드 2 전차 썼기 때문에 그런 상호 운용성 뭐 다 고려해서 뭐 정치적 부분이 컸지만 결정을 했는데 과연 저걸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약속한 시점에 받을 수 있을까? 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독일은 유럽 중에서 시간 약속 그래도 제일 잘 지키고 예, 제조업이 칼 같은 나라인데 예, 거기에서마저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노르웨이가 이 다연장 로켓포를 새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다연장 로켓포. 예, 천무로 이제 알려진. 그래서 사실 이제 전차 사업에서 한번 지금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특히 이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드는 이 천무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포도 그렇고 네. 전차도 그렇고 K방산의 좀 로켓 배송의 맛을 본 데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차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 독일의 대표적인 이제 전차 레오파드 2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이제 M1A2 전차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예. 새로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뭐 중고를 갖다 판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네. 유럽에서는 이제 당시 소련하고 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감축 무기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차 자주포 숫자를 줄이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남은 전차들을 창고에 넣어놨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창고에 쓰던 전차를 꺼내 와서 오버홀해서 뭐 기능을 좀 넣고 해서 그렇게 팔았어요, 사실.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여 수명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사는 측면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근데 싸니까. 싸지도 않아요. 옵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꼭 그 M1 미국산 전차나 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나 꼭 그거를 그럼 고집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 물론 우리 입장입니다만. K2 전에는 사실 그들 전차밖에 없었거든요. K2가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산 수출이라는 게 만들었다가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군에서 네. 운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고객들이 봅니다. 아, 검증된 다음에 네. 사려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외 군대가 구입하기 애매한 거예요. 실전 배치됐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실전에서 사용이 됐는지 잘 쓰고 있는지 가동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하기사 K2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는 없죠 거네요. 지금. 근데 다만 가동률이나 운용 능력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사실 이제 K 방산의 강점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만든 이제 전차나 자주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한미군과 같이 연합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폴란드도 그렇고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네. 그럼 이들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미군과 연합 훈련을 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K2 전차나 K9 자주포 다 미군하고 같이 연합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죠. 호환이 되는구나라는 네.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호환이 되고 그런 측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장에서 강점으로 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오래된 거 레오파드 전차나 네. 뭐 미국의 네. M1 그게 에이브러함. 네, 에이브럼스.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K2가 얼마나 경쟁 우위에 있는가. 네.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국뽕 빼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우리 국산 무기들이 국내에서는 되게 유명세를 타지만 네네네. 해외에선 좀 네임밸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전에 싸워본 경험이 뭐 K9 자주포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우리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해외에 네네네. 유명한 전차 기술자 디자이너들 데려와서 어... 얘기를 수렴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성능은 사실 훨씬 좋죠. 아 그래요. 다만 이제 핸디캡이 실전 경험이 없다.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이 물론 이제 세계적인 강군이지만 사실 뭐 미국이나 독일군에 비해서는 좀 조금 떨어지잖아요, 단계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군의 네임밸류나 브랜드밸류에서 좀 밀리고 무기 체계도 그렇다 보니까 좀 밀리고 성능은 사실 좋은데 약간 저는 그래서 사실 K2 전차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제네시스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 네네네. 같다. 그러니까 전차계의 제네시스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성능은 하는. 좋은데 독3사에는 약간 브랜드에서 그렇죠. 좀 밀리는 약간.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있던 거 빼서 재생해서 다시 판다고. 예. 구입한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수명이 짧다라는 거를. 가격도 비싸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터지면서 물론 이제 드론의 탱크들이 터져 나가긴 하지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차 자주포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당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뭐 사우디 수출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25년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전차 자주포의 주 시장이 아마 중동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죠. 네. 중동 얘기는. 네. 일단은 전차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러우 전쟁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드론 때문에 이거 전차는 무용하다. 무용론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 측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올라오고 있고. 드론이 지금 많이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고 있지만 네. 근데 역설적으로
드론이 파괴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육지에서 뭔가 밀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호된 상황에서 이제는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다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전차나 장갑차에 약간 옵션격으로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들을 결합을 시키면 돼요. 그럼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차 자주포 더 필요하네라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옵션도? 그 수요를 만들어줄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그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일단 폴란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K방산 뭔가 패키징 구매에 따른 이점은 확실히 있어 보이고 예.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캐나다랑 뭔가 방산 수출이나 뭐 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거의 전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관련된 거를 수입한 적은 있어요. 캐나다에서 뭐 무기체계는 아니고 과거에 이제 뭐 연령상 장비 관련돼서 우리가 기술 이전 받아서 이제 국산한 건 있는데 크게 없는데 지금 캐나다도 상당히 지금 해군력에 관련된 문제가 커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잠수함인데. 제가 말씀드린 3,000톤급 잠수함 만들어줄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네 수요 때문에 지금 힘들고 우리나라는 그만한 여력이 되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제 납기를 거의 목숨처럼 맞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거의 1순위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결정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캐나다라는 나라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신기하죠. 왜냐면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몇십 배 크고 미국보다 그렇죠. 큰가 뭐 그런데 네. 인구가 한 3천만 명? 맞아요. 조금 넘고 맞습니다. 인구도 되게 적고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군 병력 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영토를 일단 방어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네. 미국이 옆에 있지만 뭐 51번째 주가 되어라 뭐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쪽 수요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캐나다 수요도. 캐나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8척 정도 돼요. 잠수함 3,000톤급만 수요가 그럼 이제 좀 장보고 쓰려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면 수요가요. 지금 이제 대체할 수요가 대체할 수요가. 8척 정도 되는데 척당 뭐 지금 장보고 수리가 우리 해군에 이제 인도 되면 이제 나오는 가격이 거의 1조 원 이상인데 해외 수출은 그거보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되죠. 유지 보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뭐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의 뭐 수십조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산 수출이라는 걸 보면 항상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극복을 어떻게 하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 정치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수주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 수출은 거의 뭐 종합 예술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거, 금융 지원, 절충 무역 뭐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G2G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국가 대 국가.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 K 방산이 좀 약간 문제가 금융이 너무 약해. 그 폴란드 수출 때문에 수출입은행 통해서 금융 지원하는 것도 또 한동안 좀 네.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강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무기 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선진화된 금융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하면 이제 떠오르는 무기가 두 개가 떠오르죠. 전차. 네.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잠수함. 그래서 우리 해군도 지금 과거에 이제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들여와서 국산화해서 이제 네. 집까지 왔는데 이 209급 잠수함이 이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잠수함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잠수함도 좋았지만 네. 독일 정부가 잠수함을 살 때 보통 이 209급 잠수함 사는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뭐 동남아, 남미 여력이 없잖아요. 경제적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마다 차관 제공해주고 돈 빌려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 그래서 사실 베스트셀러 잠수함이 됐거든요. 물론 잠수함 성능 좋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K 방산이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만약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다는 나라는 많은데,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좀 뭐 차관이든 아니면은 그 이제 해외에 좀 유명한 금융 관련 회사들과 이렇게 좀 해서 상품을 좀 해서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 제안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규모가 아직까지는 좀 너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폴란드 쪽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수출입은행 통해서 차관이라든지 그 금융 지원 늘리는 거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보고 아직까지 이게 국민 의식이 많이 안 올라왔구나. 왜냐면 돈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사게끔 지원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네. 왜 저 나라에 돈 떼이면 어떡하려고 돈까지 빌려주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선진 방산국가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자동차 살 때 우리가 리스 현찰 받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리스 하듯이. 캐피탈 끼고 캐피탈 끼고 리스 하듯이. 그죠. 할부 아니면 리스 렌탈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할부 금융도 알선해주고 그렇죠. 무슨 뭐 현대차 뭐 현대캐피탈이 있듯이 네. 연계 영업하듯이 그래야지 우리가 부담 없이 차를 사서 네. 그들은 또 많이 팔고 하는 건데 네. 방산독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방산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K 방산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선진화되지 못했다. 여태까지 거의 내수였으니 내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금융 체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다만 이제 그런 게 갖춰지면 지금보다 더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K방산 수출 산업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그걸 이제 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이제 막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갖춰줘야 되는 사실은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좋은 성능 좋은 무기 체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도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렇게 해도 뭐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합니다. AS 통해서 또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MRO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산 무기를 수출하고 그걸 또 MRO 하면서도 많은 또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무기 쓰는 기간 내내. 네. 보통 이제 무기체계 수명이 30년, 40년인데 그냥 정비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성능 개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이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윤들이 있다. 국민분들이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방산 수출하는데도 현장에서 좀 불안함을 느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수출 특히 이제 G2G는 이게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 올해 계약하는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은 거의 5년 전부터 얘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청궁 UAE 수출 같은 경우에도 뭐 2019년 그때 이제 계약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LIG 넥스원이 UAE 청궁 처음 세일즈한 게 20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전에 이미 세일즈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올해 계약되는 것들은 당장 지금 전국 상황과 연관이 없지만 차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 약간의 공백기가 향후 5년 뒤에 계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나라들은 또 엄청나게 세일즈하고 막 영업하고 할 텐데 아까 그 천무 이야기 잠깐 해주셨고 노르웨이가 이 다연장 로켓보인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천무 같은 이런 발사 체계가 북유럽, 유럽 국가로 나간 적은 아직은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럽은 있네요. 폴란드가 많이 샀어요. 폴란드도. 폴란드는 샀는데 폴란드 뭐 안 산 게 뭐였다. 정말 폴란드는 우리 K 방산의 큰 은인이에요. 은인. 그러네. 좋은 나라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중동 국가들은 계약을 할 때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계약을 해도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UAE하고 사우디 천무 수출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반은 기자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방사청에서 뭘 하냐면 국방부 기자단에 요청을 합니다. 엠바고를 좀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그게 나오면 큰일 나죠. 계약 파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그런 일이 2020년 초반에 한번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막 이제 국내 언론에게 나오니까 막 우리나라 무관이 UAE 국방부로 뛰어가서 막 달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UAE 갔다 온 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다 못 드린 이유가 아직도 엠바고로 묶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르고 달랬고 근데 추후에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 군 행사에 그걸 공개를 했어요. 자기네가 먼저 이제 자랑을 하죠. 네, 우리 이런 거 그러면은 도입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실 고객님 마음대로. 네, 그래서 중동은 사실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해외에서 방산 세일즈 하시는 이제 우리 업체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중동은 힘들다. 계약을 해도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 중에도 그렇게 당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고 네. 돈을 안 보내요. 계약금. 안 보내요. 그리고 질질 끌다가 아유 다른 거 살래.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계약은 계약일 뿐. 네. 계약금을 안 줬는데 뭐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동 세일즈 하시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동은 계약금 들어올 때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제 UAE 국방부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약을 했다 그래도 이게 의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아니, 일단은 계약서 썼으면 네. 계약서 쓴 날 아니면 이제 며칠까지 약속해놓고 네. OTP 눌러서 계약금 이제 송금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비밀 엄수 조항으로 묶어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초도 물량 만들고 뭐 원재료 사오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보면 이제 공시하잖아요. 예. 방산업체에서.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공시를 하는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죠. 공시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찾아봐야 뭔가 했구나 이렇게 역산을 통해서. 역산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은 사실은 거기가 서로 로켓으로 막 공격을 또 많이들 네.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천무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유럽 국가는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다연장 로켓포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이유는 역시나 러시아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시면은 하이마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다연장 로켓포인데 네. 이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 하이마스라는 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이마스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마스 지금 대기 물량이 네. 어마어마해요. 아. 소화를 못해요 지금 다. 근데 이제 다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급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방산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유럽의 각국의 군대를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지금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푸틴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단 불안정한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종전이 돼도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유럽의 무기 구매 소요가 계속 나옵니다. 러우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살 것이다. 왜냐하면은 냉전 끝나고 일단 다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것들도 많이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새로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하이마스는 번호표를 뽑아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받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천무는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가격은 반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시점에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여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방사청장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공개적으로 그랬거든요. 노르웨이에 관심이 많다. 노르웨이에서도 그러면 이제 뭔가 항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니 아직 왜 먼저 공개하냐? 네,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 노르웨이는 근데 자꾸 간만 보고 근데 가지고 지금 다연장 로켓포는 이제 서방 세계 딱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천무가 2등이에요 지금. 하이마스 1등. 네, 하이마스가 1등이고 MLRS 하이마스가 1등이고 2등은 천무예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거의 우리 군보다도 많이 샀어요 지금. 향후 발주량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한 200여 문 이상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쓰는 거에 합치면 거의 4,500문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수량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나라가 또 예를 들어서 UAE도 샀죠, 사우디도 샀죠, 노르웨이까지 사면 향후에 한 600문 이상도 지금 가능해요. 수량 전체 수량이. 그러면 이제 팔면 팔수록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르웨이가 아직까지 그 독일 전차도 못 받고 있는데 네. K 제조의 네. 납기를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 또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절반이고 지금 이제 시급한 무기체계거든요. 시급하다고요. 네, 왜냐면은 없어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됐고 빨리 최신 무기체계로 갈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올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미국은 이미 이제 번호표 뽑아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근데 그게 러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계속 갈 휴전이 것 같아요. 되더라도 네.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향후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K방산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의 수요는 지금 넘쳐나는데 공급을 해줄 나라가 없거든요. 공급을 해줄 나라. 그게 또 우리나라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폴란드가 저 유럽 가갖고 입소문을 많이 내나 보네요. 아 그게 상 좀 줘야겠네. 큽니다. 써보니까 달라요, 막 이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카이 했었잖아요. 예. FA50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먼저 수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쟤네는 갑자기 저걸 왜 샀지?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잖아요. 동남아시아. 한국산 전투기 검증도 안 됐는데 막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다 그런 의심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막 그때 시장에 진입했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가 괜찮네? 그러면서 이런 아름아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에 필리핀이 이제 FA50 12대 추가 구매를 할 예정인데 뭐 이건 이제 필리핀 국방부도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FA50 12대 사가지고 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IS하고 전투가 일어났고 이제 마라이 전투라 그러는데 네. 그때 우리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못 해본 실전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하. 그게 또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필리핀 내부에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가서 막 폭탄도 떨고 막 이랬거든요. 어. 그게 또 소문이 났죠.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또 사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고객들이 어떻게 써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광선 전 방사청 그 사업 단장님도 네. 나오셨었습니다만 다들 뭐 지금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준비하는데 무슨 FA50 경공격기가 어디서 통하느냐 하는데 분명히 그 시장이 있다는 거. 아 있어요. 내전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쪽이 중요한 나라는 오히려 그 경공격기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경공격기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 전투기로 갈수록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륙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 F5, F4 팬텀 말고 이 F5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전자장비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동키하면 그냥 바로 시동이 출발하죠. 올라가요. 그 정도로 그냥 밟으면 나가는. 그렇게 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 진압이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전투기를 굳이 고가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FA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FA50이 경공격기의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0대 이상이 지금 만들어졌고 잔여 수주 물량도 이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기종들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많아질수록 그 FA50도 그렇고 뭐 천무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제조를 잘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뭐 어디 뭐 공작 기계에서 쿵짝쿵짝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기는 엄청나게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깔아놓고 그렇죠. 그게 금방 어떻게 증설이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사실 대비해서 생산 캐파 자체는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은 다 줄어들었어요. 유럽은 특히 이제 이 캐파 자체가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뭐 서울 불바다 발언했죠. 그래서 사실 그 K9 자주포가 1000문 이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1000대 이상. 네, 1000대 이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자주포를 1000대 이상 뽑아낸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55, K9 합치면 자주포만 2000문 이상 있어요. 그것도 최신의 자주포가 2000문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군도 1000문이 안 돼요. 현재 운용 중인 게. 거기서 뭐 누가 미국 땅에다가 뭐 할 일이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이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파 자체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큰 볼륨을 유지해 왔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국산화율이 85% 정도 돼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 파워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엔진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네. 이것도 지금 전차 자주포 다 국산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해외에 팔면 팔수록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로켓 같은 건 어때요? 발사무기 체계는? 유도 무기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도 무기도 보통 이제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전 뉴스를 잘 보시면 막 보면 이제 주로 미사일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사일도 난리예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수요를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번호표 보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빨리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 우리나라도 천무 같은 거는 이제 마음 먹으면 계속 더 네.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천무도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볼륨을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근데 다만 지금 사실 이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웬만한 큰 국내 방산업체 라인은 거의 꽉꽉꽉 다 찼어요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는. 네. 꽉꽉꽉 찼고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 뭐 지금까지도 계속 사람 뽑아요.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또 그 얼마 전에 계획도 공개가 됐던 LSAM이라고 네, LSAM. 하는 거, 예.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예. 이게 이제 일종의 방어 체계도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중동에서도 벌써부터 관심 갖고 있다. 이거는 아직 뭐 실전 배치는 물론 완성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근데 이제 26년 목표인가 그러지 않나요? 아마 LSAM? 전력화 지금 시점이 이제 군에 배치되는 최초 네. 배치되는 게 26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중동이 벌써부터 뭔가 좀 이렇게 침발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이 안보적으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했죠. 공방할 때, 예. 미사일로. 근데 그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UAE나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보면 뭐 패트리어트, 사드 뭐 이런 거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러시안 뭐 S400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는 이제 뭐 유로셈 그래서 이제 아스터라고 있고. 뭐 이스라엘 또 아이언돔, 뭐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에 뭐 에로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제외가 되겠죠. 물론 이제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스라엘제 미사일 방어 체계 사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왠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꺼림칙하죠. 미국제는 또 샀어요. 근데 미국은 중동 국가에 무기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놓습니다. 뭐 정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까다롭.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뭐 제약 걸어놓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유럽도 당해본 경험이 많거든요. 이제 중동 국가들이 특히 UAE,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비싸게 부르고 비싸게 받아먹고 뭐 비싸게 유지 정비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UAE나 사우디나 공통적으로 자국의 방위 산업을 이제 키우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특히 이제 LSAM과 같이 고고도에서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 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LSAM 같은 경우 또 특이한 게 이 요격체 방식을 써요. 요격체 방식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도 이제 두 가지 요격 방식이 있는데. 네. 팩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근처에 가서 터지면서 파편으로 미사일을 요격해요. 네. 근데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핵이나 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했을 때 이게 잔해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 팩3라고 히트킬 그러니까 직격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하 뭐 5 이상으로 날아가서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아예 이 요격하는 탄도미사일을 갈아버려요. 잔해가 그냥 공중에서 다 다 타버리게. 부서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LSAM도 비슷한데 우리는 거기다 기술을 더해서 미사일에서 이 히트킬을 할 수 있는 요격체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사일을 딱 정확히 조준해서 거기 가서 딱 부딪혀요. 아니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또 나와요? 네. 단분리를 하고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게 요격체. 그래서 단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LSAM이 원체 이제 장거리니까. 네, 패트리어트는 좀 더 짧은 거고.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한 40km 최대. 네. 고도 40km인데 LSAM은 60km까지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뭐 대기권 외기권 이 수준으로 돼버리니까. 약간 사드보다 조금 아래. 네. 네. 그래서 지금 LSAM2는 아마 사드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격체라는 물건을 미사일이 단분리하면서 요것만 쫙 날아가요. 그래서 요게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보고 때리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은 사실 미국, 이스라엘,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서방 세계 기준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죠. 근데 그게 26년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이제 군에 네. 운용이 될 예정이고 네. 중동에서도 딱 보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뭔가 기술은 조금 더 아마 검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LSAM이 테스트했을 때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는 진짜 아예 완전 비공개잖아요. 왜냐면은
관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군 관계자들이 와서 네네. 많이 봤어. 음. SM은 진짜 많이 봤어.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잠재적 고객들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군 관계자들, 중동 군 관계자들이 우리 국가연에서 테스트할 때 알게 모르게 많이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보고 되겠다 싶으면 네. 야 와서 봐봐. 네. 재미난 거 있어. 보여줄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딱 미리 이제 보고. 프로모션 하는 거죠. 아, 프로모션. 그래서 실제로 그들 국가들의 관심도 있고 음.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난해 사우디에서 방산 전시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SM.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네. 가격 책정은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만약에 사면 인도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들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이스라엘, 유럽산보다 네. 가성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UAE나 사우디는 오일 시대 대비 오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석유 시대가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그 중에 준비 중에 하나가 방위산업이에요. 아 그들 나라도 방위 산업을 키우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도에 그 UAE에서 하는 이제 아이덱스라고 중동에서 제일 큰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네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오. 특히 UAE. UAE는 지금 뭘 하냐면 오일머니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부펀드 통해서 가능성 있는 해외 방산업체 지분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그 나라가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방산업체들 지분은. 그래서 사실 그거 혜택을 보고 있는 지금 국내 중소 방산업체들도 있고 자국 내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죠. 야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사다 썼는데 우리나라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 비싼 돈 주고 사갖고 또 그게 있어 또 중동 왕가들이 네네네.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사오면서 사실 항공기 구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몇 퍼센트를 커미션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 무기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룰을 아직도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외 뉴스 보시면 심심치 않게 이런 방산 비리가 터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유럽산 무기 구입한 나라들이 특히 제3세계 국가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빈산만 같은 사람은 안 하겠다. 나 어차피 돈도 많은데 커미션 받아서 뭐해 막 이런 거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더니 우리나라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우리 손으로 정비하고 우리가 뭔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빈살만 들어서 많이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UAE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부펀드 통해서 해외 방산 스타트업들 혹은 방산 중소기업들, 유망한 기업들 지분 투자를 해요. 심지어. 그리고 그런 무기들을 UAE 만들어서 전시해서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파트너로서 봤을 때 한국이 제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M도 아마 이제 사우디나 UAE가 구매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 환경에 맞게 뭔가 개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현지화해줄 수 있는 거죠. 너네 방산업체에서 개조해. 우리가 기술 지원해줄게.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방산 기술을 올려왔고 뭐 얼마치를 사는 대신에 기술 이전, 우리나라 현지 생산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많이 얻어서 좋지만 생산 기반도 닦아놔서 좋지만 또 수출할 때는 기술력이 또 이전이 되어 나가는 거고 현지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사례가 그거예요. 우리가 터키에 사실 K2 전차 기술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비슷한 알테이라는 전차를 만들어 지금 해외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죽 써서 개줬다.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알테이 전차에 들어가는 중요 구성품도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중소기업들이.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이 있네요. 터키가 기술력이 그렇게 안 돼요. 부품들을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는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우리 네. 수출이 또 늘어나는 효과고 네. 사실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몇 가지 기술 이전해 주는 것도 네. 핵심 부품 우리 거 샀었어.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그거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 준다라는 것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생태계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 이런 영상 댓글로 막 네. 그런 거 막 지적을 하세요. 막 기술 유출해갖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기술로 뭐 만들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터키 알테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창원 쪽에 가보시면 네. 그 K2 전차 납품하는 중요 구성품들 음. 거기서 많이 가져가요. 실제로 엔진도 지금 사갖고 근데 그래도 되는 거고. 되죠. 어. 네. 또 방산업체들은 수출할 때 뭐 하나하나 다 엄청 깐깐하게 또 아유 다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몇몇 분들은 막 다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말처럼 그게 쉽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또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 트럼프 2기가 됐는데 예. 트럼프 2기의 어떤 외교 방식이 우리 K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네. 특히 유럽, 그러니까 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나토 회원국들이 이 국방비 분담하는 거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트럼프 지금 뭐 GDP 5% 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각국별로. 네. 근데 5%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이 지금 제2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각성은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복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동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고. 트럼프가 나토를 또 엄청나게 압박하니까 나토는 비싸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줄 수밖에 없지만 네. 거기가 아닌 나토가 아닌 다른 중동 지역들. 입장에서는 중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유럽 쪽에 많이 팔고 네. 그래서 약간 좀 공급 여력도 달리고 이러면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마 이제 2기 행정부 때도 자신의 이제 세일즈 외교의 핵심은 아마 방위 산업에 둘 겁니다. 미국 내 방위 산업. 근데 이제 문제가 캐파가 안 돼요. 캐파가. 캐퍼빌리티 자체가 지금 미국의 방사는 호황 중에 호황이에요. 이미 예. 네,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좀 떨어졌지만 주가가 한때 500불 정도 이상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린 나라들이 막 10개 국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선택이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면 유럽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시장은 역시 중동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아까 천공 투 세일즈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2010년 초반부터 세일즈 활동을 뭐 다각도로 했고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많이 또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중동은. 중동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공개를 지금도 못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미치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값 받고 지금은 뭐 다 제값 받고 팔죠. 그 이상씩. 왜냐면 한번 기어봤거든요, 중동에. 이제 몇몇 업체들이. 흔히 우리가 이제 유도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 이제 네, 대부분 미사일. 로켓 미사일 이런 네. 건데 그게 LIG 넥스원 말고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나요? 한화도 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좀 아까 천문 말씀드렸잖아요. 예. 천문에서 쏘는 게 이제 KT즘이라고 예.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하고 있습니다. 지대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사 보면 에이테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천무에서 쏘는 건데 지금 요것도 그 이제 아마 올해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동 국가가 도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미국과 협의를 그들 나라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오케이를 한 상황이라 올해 아마 그 이제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이 폴란드에도 수출됐지만 아마 이제 중동 쪽에도 본격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이게 무기 체계 중에서도 뭐 사거리라든지 이게 네. 지대지냐 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 기업 가서도 같이 그 외국에 가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 경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그게 사실 재밌는 게 우리 군이 약간 뭔가 사업을 할 때 나눠 먹기식으로 많이 합니다.
갈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천궁2만 보면 네. 천궁2 미사일은 LIG 넥서스 만들어요. 통제 시스템도 LIG 넥서스 만들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발사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들어요. 그렇죠.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만들고. 그러면 그 위에 이걸 전체를 체계 통합하는 거는 LIG 넥스원이에요. 그래서 판매는 LIG 넥스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천궁2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싼 게 레이더잖아요. 그런 이제 체계별로 이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한화가 더 많이 가져가요. 한화 시스템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돼 있어서 사실은 경쟁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 기존의 그 좁은 내수 시장에서 뭐 네. 같은 제품 때문에 두 회사 개발시키고 이러면은 또 너무 마진도 안 나오고 맞아요. 하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계열화 정책이 있었어요. 계열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은 미사일 만드는 업체가 하고 뭐 어디가? 이런 식, 레이더는 레이더 만드는 업체가 하고 장갑차는 장갑차 만드는 업체가 하고 계열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지면서 약간 살짝 이제 경쟁이 좀 네. 생기고.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딱히 아직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업체들 얘기가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고 하면 또 어폐가 있는데 레이더 영역에서도 어느 회사 경쟁을 하고 예. 어떤 영역에서 어떤 회사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수출을 할 때는 원팀으로 나가야 되고 예. 이쪽 체계는 어디 있는데 같이 또 통합해서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사이는 안 좋은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또 소송도 많이 하고 막 장난 아니던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체계 통합 업체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묶는 그 업체가 골목대장. 예,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미사일, 뭐 레이더, 통제 체계 이런 거를 묶는 체계 통합 업체가 사실은 대장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갖고 오세요. 네. 우리가 다 네. 통합합니다. 이 왜냐하면 판매 관련된 거는 체계 통합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K2 전차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가지만 현대로템이 체계 통합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거고. 현대로템 이름 받고 나가는 거고. 네. 얼마 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좀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수출하기로 한 거 같다가 LIG 넥스원이 도장 찍어 왔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야 너네 계약을 왜 그렇게 하고 우리 그때까지 저 물건 못 주는데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막 싸우고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궁2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지대공 미사일은 눈이 레이더잖아요. 이 레이더를 만드는 한화 시스템이 이 레이더 하나 팔면은 거의 수백억이기 때문에 그 나름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의 과정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K 방산이 잘 되고 있지만, 네네네. 최근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지금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 만든 여러 가지 부품들 가격이 거의 2배, 3배씩 다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외 무기보다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 갖고 있지만 왜냐면 해외 무기들도 같이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불거졌었고 지금은 좀 원만하게 이제 수습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당탕탕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이유가 전에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 그 K방산이 크게 관심을 안 두셨었어요. 뭐 해봐야 마진 5% 뛰기, 네. 방사청이 그냥 마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22년도에 카이에서 이제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폴란드 방산이 빵 터지니까 그 전엔 주로 이제 그 이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방산에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산업부 기자들이 관심을 확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방산 얘기가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이제 기자들을 이렇게 쪼는 거예요. 계속 뭐 없냐.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조금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일반 산업부 기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데만 막 하루 종일 걸려요. 그게 약간 지금 별일 아닌 것도 이게 키워지는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게 좀 있어요. 최근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아서 지들끼리 저기 뭐 싸움박질 하든 뭐 이렇게 소송 전화도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약간 작은 마찰이 엄청나게 대서특필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맨날 한화오션이랑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누굽니까 저기 뭐 거의 재벌들 이름을 앞에다 내세워서 그 둘이 싸우는 것처럼 막 묘사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부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산업부 기자들 만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그분들이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굉장히 빠삭하잖아요. 근데 방사 수출은 사실 모르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막 일이 별일이 아닌데 커지는 경우도 일부분 있고 더 크게 보이는 예, 것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른바 밀떡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덕후분들도 많아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KF21 때 막 첫 병했을 때 이제 그때 가해에 있었거든요. KF21은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최근에 저는 사실 딜레마예요, 그게. 왜요? 보통 이제 전투기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TO12 수출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죠. 아니, TO12 수출되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 공군에 전력화되고 5년 뒤에 수출했어요. 예.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오래 걸렸죠. 네네네. 근데 지금 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많은 이제 밀덕분들이나 민간인 분들이 이제 뭐 시청자분들 KF11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단시간 내에 그게 수출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뭐, 우리 KF-12 좋은 전투기지만 해외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너무 많은 기대들을 갖고 계시니까, 물론 좋은 전투기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천천히 봐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사실 T50은 고등 훈련기잖아요. 예. 예. 근데 KF21은 4세대? 4.5세대. 네, 4.5세대 완전 전투, 예. 실전을 위한 거고.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걸 사가는 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더 깐깐하게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뭐 네. 성능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금융 말씀드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KF-21 지금 이제 뭐 대당 가격이 대략 추정되기로는 900억 1000억 되는데 이게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경쟁 전투기 비해서는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네. 근데 KF-21이 정말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에 걸맞는 금융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뭐 리스라든가 이런 진짜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처럼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준비,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나갈 준비를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면에 이제 국뽕은 한 200% 차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뭐 생각한 만큼 빨리 수출이 안 되면 기다림이 이제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내수 수요는 그렇죠. 있죠. 공군 수요가. 내수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문제가 120대로 잡혀 있는데 사실 120대 수요 가지고는 이게 보통 이제 항공기 손익분기점을 네. 200대 300대로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땐 좀 맞는 케이스 같은데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밀덕들 사이에 별명이 있었어요. 너무 안 팔린다 쟤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차기 전투기 1차 사업 때 들어와가지고 맞아. 막 그때 막 이제 막 F-16 살 때부터. F-15K랑 막 붙었을 때부터 이게 말이 많았는데 라팔 하면 안 팔려요라는 대명사였는데 안 팔려요. 근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 200대 이상 일단 수요를 맞췄고 계속 해외 시장에 노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성과물을 하나씩 따먹고 있는데 이제 라팔이 좀 잘 팔립니까? 잘 팔립니다. 지금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가고. 라팔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F-16 도입할 때부터 뭐 라팔을 제가 사용하는 막 그랬던 정확히 것 기억이 같은데. 나는데 네. 제가 2001년부터 군사 전문 기자를 했는데 음. 그때 FX 1차 사업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지금 우리 KF-21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완전 초반. 네. 저걸 누가 사? 아직 진짜 검증 안 그랬어요. 됐는데 이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그 라팔을 만들었던 프랑스 다수사가 한국에 홍보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한 대도 못 팔면서. 네. 고맙네. 예. 그 국내 내수 시장 진작에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다수사가.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라팔이 역전을 했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거의 20년 농사를 지은 거예요. 예. 그게 이게 그래서 전투기 수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예. 앞으로 KF21을 팔려면 예. 어느 나라에 가든 예. 그 나라에 홍보비 많이 쓰고 20년 그렇죠. 농사를 각오해야 되는.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왜 예전에도 보면 미국의 막 탑건 이런 영화도 그렇고 예. 영화 만들 때도 그 지원해. 군수 업체가 엄청나게 막 지원해주고. 돈 쏴주고. 예. 아 우리나라도 그 전투기를 주제로 한 영화 있었는데 예전에 B 나온 거. R2B. 근데 좀 이렇게 좀 R2B 때 예, 그 F-15K 나오잖아요. 예. 그 보잉사가 지원해줬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기 돈이 있으니까 만든 거죠. TA-50, FA-50도 나왔고 네. 카이도 지원해줬고. 아, 근데 제작비는 빠방하게 있는데 영화의 퀄리티는 아 망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 망했죠. 아, 그거 한번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직. 아 왜냐면 당시 하도 그냥 혹평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홍보 관련된 기사를 썼은 적이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사 때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CG 막 입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느꼈죠. 야, 이 영화는 10만 들어가면 성공이다. 네, 근데 전 진짜 10만 정도에서 그냥 했어요. 뭐 유튜브 조회수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 10만 관객 저 정도 하면 근데 성공이다. 근데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주아의 에어쇼 취재를 갔었어요.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R2B 최고라고. 영화. 예. 네. 그러더니 중국에서 비슷한 영화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투기 영화에 있어서는 미국 못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표적인 전투기 영화 가운데 빨간 마우라. 너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작이에요, 지금 봐도. 빨간 마우라 그다음에 뭐 창공에 산다. 이 아시아권 국가 중에 전투기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이런 데 보면 막 CG로 지금 막 도배를 해놓고 막 이런데 그때 이제 빨간 마우라 때만 해도 우리가 특수효과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거의 한 30몇 년 된 영화 아닙니까? 거의 50년, 50년? 60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야, 근데 향후에 진짜 뭐 누군가 또 기회가 되신다면 KF21 보라매를 주제로 또 하나 영화. 만들어 볼만 하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합니까? FX, VFX 기술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KF21로 하면 시나리오만 잘 짜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흥행에 나옵니다. 성공하지 않을까.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KF21 원고를 하면 10만 이상은 나오잖아요. 영화로 잘 만들면 뭐 수십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또 어마무시하게 그런 마케팅비도 써야 되고 네, 맞아요. 이미지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스웨덴의 사부사가 그리펜이라는 전투기가 사부 회사 이름 진짜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듣네요. 자동차 회사였죠 전에. 그렇죠. 근데 지금 사부는 자동차를 안 합니다. 방산업체예요. 네. 사부사가 해외 자기네 이제 그동안은 스웨덴이 전투기 해외 수출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리펜을 만들면서 해외 수출했는데 그리펜 저 언제적 그리펜입니까 이거? 근데 추억의 비행. 그리펜이 이제 양산 1호기 나왔을 때 네.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리펜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래. 전투기를 그 소재로 한 노래까지 만들었었어요. 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제 전투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네요. 중요해요. 이미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R2B가 제가 봤을 때 지금 F-50 수출에 조금은 영향을 줬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R2B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건 F-50이었거든요. 그리고 FA50이 나와요? 네.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식은 F-50이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영향이 커요. 사실 전투기는. 그래요. 네. 그렇지. 우리나라가 봤을 때 예전에 저기 봐 탑건 처음 나왔을 때 F14 톰캣 네. 날개가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톰캣은 열광을 했죠. 수출에는 성공한 전투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은 줬죠. 미국의 전투기 저렇게 멋있네. 그렇죠. 그런 영향은 상당히 줬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보면 그런 이제 전투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프랑스도. 프랑스도 네, 라팔을 그래서 주제로 한. 라팔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라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FX 1차 사업 때 뭘 했냐면 라팔 전투기를 주제로 한 10여 분짜리 동영상, 영화를 만들어서 네네네. 홍보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이 썼어요, 돈을. 그때가 또 그런 트렌드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 같은 정말, 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에 막 우리 정말 그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 많이 찍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전투기를 주제로 한 15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래퍼들이 랩하고 있는데 저 뒤에 전투기 세워져 있고 막 이런.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막 전투기가 막 영화처럼 막 전투기 때려갖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많았고.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면 물론 성능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잘 나오고 있는 이 K 컬처와 어떻게 융합을 해서 홍보를 할 거냐. BTS 한번 태워야겠네요. 아 그러면 대박이죠. KF-21 그 복좌 있잖아요. 네. 다리 2개 있는 거. 네. 뒤에다가 뭐 제이홉이 됐든 지민이 됐든 누구 한번 타라고 하고. 사실 이게 좀 비사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보잉 군복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잉이 너무 사심인가? 보잉이 예.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BTS하고 같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랩핑 해갖고 BTS 비행기 막 이렇게. 네 맞아요. 그 보잉이 활짝 웃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대한항공인데. 뒤에 보잉 여기 그 보잉 비행기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22년도에 이제 그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우리 이제 블레이글스가 이집트 음. 공군하고 같이 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오. 근데 해외에 이제 공간에 계신 분들, 오호. 해외 공간에 계신 분들이 소원이 있어요. BTS가 한번 이렇게 와주는 걸 다. 어느 나라나.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이제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KF-21과 BTS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지션을 왜 그런 용도로 이용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수출의 거의 최전선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좀 사심이 있습니다만 사심은 아니고 이제 공익을 위해서라도 BTS는 군대 보내지 말고 이런 용도로 아니, 그러니까 활용 이용 막 이렇게 네. 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잘 국가적으로 맞아요. 활용을 했어야 돼 그 인적 자원을. 아니면 KF-21에 뉴진스랑 같이 해도 나쁘지 않진 않을 뉴진스 요즘 좀 시끄러워.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블랙 이글스를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네. 전투기를 또 홍보하기 위함이고 옛날에는 맞아요. 그 미국 전투기로 하다가 어느새부턴가 뭐 T-50으로 그쵸, 바꾸고 바꿨죠. 바꾼 거잖아요. A37로 하다가 불의 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꿨는데 사실은 깜짝 놀란 게 해외에 가면 정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스타예요. 블레이글스. 블랙 이글스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 에어쇼에서 이렇게 보면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블레이글스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전 세계 그 에어로베틱 팀들을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 러시아, 중국, 뭐 일본 팀도 보고 다 봤는데 우리 블레이글스의 장점이 뭐냐면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기동을 보여줘요. 압축해서. 네. 근데 해외 팀들은 보면 하나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한참 걸려. 거의 복장이 터져요. 이즈만 하면 오고. 근데 우리나라 블레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은 정말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가 막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빠른 시간 내내 다양한 기동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기동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구역에서 선회하면서 네. 갔다 또 오고 막 왜냐면 바로바로 하고.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이 좁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격이 적어요. 연습할 수 있는 공격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공격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거를 넓은 해외에서 보여주니까 뻑가죠 해외 사람. 그렇구나. 네. 그리고 T-50 자체가 초음속이 되잖아요. 마하 1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유럽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음속 기체입니다. 아음속. 그러니까 마하 1 미만이에요. 최고 속도가. 기동은 멋있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미국의 F-16 미공군의 썬더버드 이런 팀들 보면 파워풀하죠. 왜냐면 F-16 전체가 뭐 크기도 그쵸. 있고 파워가 있는 전투기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블레이글스 T-50은 작지만 F-16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자기네 유럽 팀들은 막 느릿느릿 뭘 하는데 뭐 하트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T-50은 일단 뭐 마하 1까지 가니까 근데 물론 마하 1을 거기서 다 보여주는 않지만 일부에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입체적으로 우리 K방사를 또 홍보를 하는 거고 네. 그게 그 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이거 궁금해졌는데 탑건 매버릭의 예. 주요 기체가 F-18이 나왔잖아요. 네, 슈퍼호넷. 그거 엄청 오래된 비행기인데 근데 최첨단 뭐 F22도 아니고 35도 아니고 왜 F-18을 핵심 기체로 선정을 했을까? 그 뭐 수출할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의 지금 가장 최신 전투기는 F-35C거든요. 그렇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수출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35 시리즈. 시리즈 중에 네. F-35A형, B형은 수출되는데 C형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버전이라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35C를 들고 나오면 시나리오 구성이 안 돼요. 왜냐? 공중전을 하면 다 이기는데 스텔스라. 그렇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네. 아니 일단 공중전을 하면 레이더에 얘는 안 잡혀. 쪼는 맛이 없네요.
쪼든 맛이 없죠. 그냥 거의 편안하게 거의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니까 모든 임무를 퍼펙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네. 영화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 보시면 탑건 매버릭 보면 F-35C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예. 그러나서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은 슈퍼홈에서는 물론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계속 이 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이 많은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비행도 해야 되고 막 매버릭이. 이래야 돼요. 예. 근데 F-35C는 적어도 비행을 할 일이 없으니까 스텔스인데 고고도로 날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F-35C를 몰고 저고도로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저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또 되죠. 이러고 하고 있을 예.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작전에 따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니까. 참 영화 속에서는 그러면 그 스토리를 어떻게 진행을 시켰더라? 그래서 사실 멀쩡한 스텔스기 놔두고 그래서 사실은 왜 배면 비행까지 하면서 그 옛날 비행기로 힘들게 그렇죠. 살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후반부 F-14 네. 고물 전투기도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고. 그거예요. 사실 영화적 요소를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전 1편의 향수를 다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기 조정사의 능력이 네.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낫다. 막 낫다. 이렇게도 영화가 그렇죠. 났는데. 그렇게 만든.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첨단 전투기가 말이 조종사 안 능력보다 되죠. 훨씬 더 뛰어난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냥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든 기동 없어도 F-35C는 쑥 가서 폭탄만 딱 들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온갖 이제 고난도의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영화적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뽕을 찾는 방법이 최첨단 기술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배우들과 네. 전투기 조종사로 이제 국뽕을 맞습니다. 얻느냐 요 차이네요. 그렇죠. 프랑스도 라팔 국뽕이 좀 그 똑같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6년에 중국 주아이 호쇼를 갔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젠20. 제가 젠20을 실제로 비행하는 걸 본 몇 안 되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이제 뭔가 끌어오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매니아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환호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KF-21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하늘에서는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딱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국뽕이 200%를 차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KF-21을 카이 다닐 때 현장에서 볼 때마다 사실 이게 울컥울컥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건 다. 어느 나라나.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찬물을 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예. 아직도 F-35를 만들고 있는 멍충이들이 있다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이제 드론의 시대인데 예. 이제 전투기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X에서 이 트위터, 전투기 매니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공군이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네네네. CCA라는 무인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CCA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인 전투기들은 지상 통제에서 많은 부분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향후에 이제 미공군에 나올 CCA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임무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F-30을 만들었다면 방향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F-35를 만들었다면 그 F-35 전투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건. 근데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무인 전투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X에서 많은 이제 이 전투기 매니아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욕을 빡겠으로 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근데 머스크는 훨씬 더 그러면 멀리 앞서간 거네요.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멀리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도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적 변곡점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전에는 아마 이 AI로 돌아가는 이 무인 전투기가 이제 출현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굉장히 제한된 임무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성장세가 계속되면 이제 유인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유인 전투기와 네. 무인 드론과 좀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그래서 사실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유무인 복합이죠. 유무인 복합. 그 KF-21도 약간 그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복조화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미공군이 하는 CCA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구현한 영상들을 보면 그 말씀해주신 탑건 매버릭에 나온 슈퍼호넷 나와요. 그래서 슈퍼호넷에서
조종사가 이렇게 태블릿을 차고 음. 저 앞에 나가 있는 이 무인 전투기들을 조종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세세하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공대공 어. 버튼을 딱 누르면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KF-21도 이제 그렇게 지금 유무인복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미국은 지금 이 무인 전투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전력화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 개발하는 단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술 격차가 지금 한 20년 정도 나죠. 미국하고요. 네. 무인기 관련돼서는. 근데 이게 무인기가 물론 이제 상상하듯이 네. 유인 전투기가 가고 왜 그 이른바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리어처럼 네, 맞아요. 혼자 날아가고 네. 지들이 공격하고 오고 네. 막 이렇게 또 다른 임무 기다리고 막 이런 체계는 앞으로 좀 많이 남았지만 예. 일단 드론 자체를 하는 것도 현장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물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이냐 인간이 조종하는 거냐 이 지금은 차이긴 인간이 합니다만. 하는 게 많죠. 근데 앞에서도 전차 이야기를 좀 우리가 했습니다만 네. 드론이 막 완전한 이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음. 이제 분명한 건 군에서 쓰는 무기 체계 요소에는 확실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드론의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들었을 때는 DJI 같은 소형 드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드론은 이미 군에 다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DJI 같은 프레데터 소형 같은 거. 드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통에서 이제는 군의 핵심 무기 체계가 됐다. 근데 지금 잘 보셔야 할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 군대들이 지금의 화두는 그거예요. 카운터 드론이 카운터 드론? 대드론을 어떻게 하느냐. 대드론. 네, 드론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론의 전차가 터져 나가지만 그럼에도 전차를 사는 이유가 대드론 장비를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려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드론이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는 됐지만 향후에도 이게 계속 될 거냐? 이거는 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드론이 나타나면 그 막 소총으로 맞추려다가 실패하고 네. 전차에도 뭐 위에 장갑도 아니고 이상한 천막 같은 거 철망 치고 두고 했잖아요. 철망 두고 드론 오면 막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방산 스타트업 중에 이피러스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독특해요. 그 드론을 요격하는 방법은 물리적 방법도 있지만 네. 전자기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아하. 재밍 거는 방법. 그래서 그냥 컨트롤이 순간 안 돼버리게 그냥 알아서 근데 추락해버리게. 이 이피러스에서 만드는 건 뭐냐면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자레인지 뚜껑 열어 징 하듯이. 네. 어. 근데 이게 능동 주사 방식으로 돼 있어요. 쫓아가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렇게 안테나 방식이 아니라 어. 왜 A사 레이더 아시죠?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셀 방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목표 쫙 한 번에 싹 두면 그냥 수십 대 드론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후두두두두두. 네. 지금 드론의 대드론 작전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보병이 들고 있는 대드론 건 하나 가지고는 한두 대밖에 격추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대 드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은 그런 방식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드론의 물론 드론이 중요한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그 뭔가 맹위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현재까지는 무방비였는데 네. 방어 체계가 또 올라올수록 드론의 힘도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무기 체계가 새로 등장하면 창과 방패처럼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그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대형 드론 쇼 네. 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업체 어떤 실수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경쟁사에서 뭐 방해 전파를 쐈다 이런 썰도 그럴 있고 수 물론 이제 있어요.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상용 드론은 전자전에 취약해요. 어떤 뭐라든 보안 이런 네. 게좀 그러니까 이제 수 있습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등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전이 아닌 무선이 아닌 유선 드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연날리기도 아니고 어떻게 유선 드론. 광섬유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드론이 줄 달고 날아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 줄을 무슨 뭐 몇십 킬로씩 뭐 이렇게 감고 있을 수는 그래서 없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검 대전차 미사일 예. 걔도 방식이 두 가지예요.
유선 유도 방식을 쓸 수가 있고 무선 유도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대드론 관련해서 전자전 이게 갈수록 세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에 등장한 새로 나온 드론이 뭐냐면 광섬유를 확 풀어서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겠죠. 예. 근데 전자전엔 강해요. 그래서 그런 드론도 나오고 해킹 안 있어요. 되게 방해 네. 안 받게. 전혀 방해를 안 받죠. 그가 이제 요 선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전송 주고받으면서 날아가는 거죠. 거의 이제 낚싯대 릴 풀듯이 싱. 맞아요. 하고 쭉.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런 드론들 어. 만들어내고 있고 그 향후에는 오히려 무선 드론보다 예. 광섬유 드론이 오히려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거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못 날아가요. 근데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전자전에는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광섬유 드론들도 최근에는 좀 핫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군에서 예. 드론 부대 창설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준이라든지 예. 뭐 드론 도입 상황, 기술력, 뭐 군사력은 어느 정도예요? 드론 부대? 참 드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드론 얘기를 하면 전 가슴이 아파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군용 K방산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적인 그런 무인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터키에서도 네. 지금 이제 군단용 무인기가 있는데 네네. 송골매라고 어. 그거 우리 좀 기술 이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런 정도였어요. 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이 터키에도 뒤처진 상황이에요. 그 무인기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군사용 드론. 군사용 드론. 왜 그렇게 됐냐? 두 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중고도 무인기 사업하고 네. 차기 군단 무인기 사업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사업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문제인데 우리 군은 그런 도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지금 사실 세계적인 무인기 강국이 됐어요. 바이락타르 뭐 TB2 이런 거는 베스트셀러 무인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폴란드도 샀고 뭐 중동 나라들도 많이 샀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어느새 무인기 강국이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시제기가 나왔을 때부터 군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걸 좀 보강해야겠네. 그러면서 좀 차츰차츰 업그레이드를 해서 괜찮은 물건의 무인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군은 어떤 문제가 있냐? 군 요구도에 안 맞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넘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이제 시제기는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톱, 다시 시작.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수사를 받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인기 하나 만드는데 한 13년 걸렸어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경쟁국들은 사실 지금 기술적인 성과를 많이 이뤄냈고, 특히 이제 튀르키예, 일례로 튀르키예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가보면, 중국의 그 이제 뭐 미국은 보면 프레데터, 리퍼 같은 무인기 있잖아요. 네. 중동의 나라를 보면요, 그 중국산 프레데터, 리퍼 같은 무인기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뭐 웬만한 전투기만한 드론. 네. 지금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밀려났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드론버 전투단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문제기도 해요. 이건 뭐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군도 보면 다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군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거는 정보병과에서 많이 합니다. 정보라는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외국에서 정찰 및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네. 무인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정보병과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정보병과는 전투병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드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DJI들은 좀 작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소대급에 막 나눠줘야 돼요. 그냥 거기다 뭐 작은 폭탄 붙여서 막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막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1인당 하나씩 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진짜 막. 그래야 돼요. 싸고 그다음에 많이 써야 되는 게 이 소형 드론은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보면은 군에 무슨 요구도 다 들어가야 되고 추워도 작동을 해야 되고 더워도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잘 보시면
대부분의 드론들이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군의 기준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못 써요 지금. 음. 그리고 만약에 무인기가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되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3D 이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드론이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고 발전을 못했죠. 어떻게 보면 기술력보다 좀 수용성 제도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지금 드론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 그래서 사실 드론은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K방산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좀 수용성을 좀 높이고 제도를 좀 바꾸면 빨리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기대를 근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느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건 지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유무인 복합은 단순히 이게 뭐 항공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지상, 해상, 공중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상 관련된 지금 무인 체계들은 상당히 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이제 그 무인 수상정이나 이런 것들, 무인 잠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고쳐줄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이제 제도적 보완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드론이라는 게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뭐 로봇계 같은 거에도 등에다가 뭐 화염 방사기도 붙이고 있고, 뭐 총도 붙이고 있고, 기관총 붙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드론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로봇계 같은 데도 이미 뭐 무기 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들은 이미 우리 군보다 앞서서 실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로봇계 있죠. 네. 그 실제 전투하는 부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새처럼 생긴 그런 무인기 같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적용해 쓰고 있고, 그 무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저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국 제인스의 한국 특파원을 하고 있지만 제인스가 이제 뭐 세계적인 군사 전문인데 거기서 이제 무인기 담당하는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중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보냐. 그 기자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사람인데. 무인기 관련된 기사로 상도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인기에 박식한 사람인데 자기가 봤을 때도 미국 다음인 것 같다. 일단 미국은 이 무인기 기술과 관련돼서는 넘사벽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고 본다. 중국이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몇 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사실 중국 베이징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중국산이 뭐 많은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중국산 무기 체계들이 보면 지금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중국산 전기차처럼 특히 이제 무인기라든가 로봇 분야는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로봇 기술은 중국 기술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 유무인 복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앞서 있다. 심지어 이제 러시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뭐 CES 후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 YG 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CES 후기도 이제 세미나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만약에 중국이 드론을 가지고 인해 전술을 펼친다면 그 일종의 드해 전술 되는 거죠. 정말 그 진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위협감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튀르키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시제품 단계부터 적용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투 부대에 적용을 해서 계속 경험치를 쌓고 개량을 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요.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아직은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가고 그다음에 팔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팔았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특히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 보면 이라크도 그렇고 지금 중국산 무인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합작 방식으로 현지에서 생산도 하고 있고.
중국산 무기를. 네, 무인기, 특히 무인기 분야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지나간 10년이 정말 아쉽죠. 아깝네요. 너무 네. 아깝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은 또 중국 거를 사는데 또 거부감은 없을 테고. 그렇죠. 북한도 드론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뭐 청와대 상공에다가 드론 띄운 적도 있고. 네. 북한의 기술력 물론 좀 조악하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북한은 이제 드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솔직히. 네. 야, 북한 저렇게 드론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서 음. 드론 관련된 기술 배우고 할 텐데 형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론 이제 기술은 배워오겠죠. 근데 북한에 드론 생태계가 있나요?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도 그런 드론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부품을 중국, 인도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기반.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드론 전쟁은 아주 심플해요.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아하. 제조 생태계. 네. 근데 우리는 부품을 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세계적인 드론 업체가 없잖아요. 네. DJI 같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차라리 미래 우리가 드론전을 위해서는 삼성이나 LG가 그런 드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자제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싸게 많이 쓸 수 있는 드론을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서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군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일단 드론전은 드론 산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북한이 과연 그럼 그런 드론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것도 사실 의문인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아쉬운 측면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징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결국에는 무인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K방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뭐냐? 무인 체계인 건 확실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인 체계가 많아지면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같이 커지는 생태계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K방산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해외 시장은 계속 커져 나갑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최소 5년, 최대 10년은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해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제 내수 시장을 탈피하고 글로벌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우리 대기업들이 겪었던 문제가 조만간 저는 우리 K방산 업체들도 올 거라고 봐요. 글로벌 하러 갈 거냐.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이제 적당히 하고 해외로 아예 나갈 거냐. 아니면 현재에서 유지할 거냐. 아하. 그 고민의 시기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제 슬슬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우리 방위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정말 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말 성숙된 기술도를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 분들 이분들의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78년생인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걸 많이 요구했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네네네. 근데 우리 베이비붐 선배 세대들은 여러 분야를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나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은 굉장히 파편적인 일들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방사업체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뭔가 기술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들만 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냐. 방산에 특히 해외 방산 수출에 있어서. 왜냐하면 방산 수출할 때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은퇴하신 분들이 실제로 해외 방산 업체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먼 나라가 전투기 만든다 그러면 미국은 워낙 이제 항공기 엔지니어들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KF12 할 때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향후에 해외 수출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체계화 시킬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미국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 다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향후에 우리 방사업체들이 큰 시장에는 이제 지사도 만들고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화. 이 숙련된 기술자분들을 우리가 은퇴한 뒤에도 어떻게 활용해서 K방산 해외 수출에 도움을 줄 거냐. 이런 것들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K방산 이제 그 수출 산업으로서 이제 시작이고 이제 네. 성숙도를 갖춰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해야 할 어떤 과제까지 네. 입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군사평론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인 김대영 위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